어릴 땐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서랍에 세상이 들어있다는 걸. 사랑도, 걱정도, 책임도, 그리고 말하지 못한 꿈까지도. 오늘도 아버지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아요. 어디 아프지 않나요? 조금 아프네요. 당신도 참 매력적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6개월 뒤에 꼭 온다고 약속해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릴게요. 21년 동안 6개월마다 항구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이 연인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서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우는 서랍을 열었다. 48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혼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4년 전 아내 수진이 암투병으로 떠난 후 그의 삶은 오직 아들 준혁이를 대학에 보내는 것,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올해 2월 준혁이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던 날, 정우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자신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것을. 서랍 깊은 곳에서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왔다. 금발의 여인. 21년 전 노르웨이 베르겐 근교의 작은 항구에서 만난 그녀. 정우는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읽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잉그리드. 라고 노르웨이 말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벨벳 주머니가 있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다. 은으로 만든 작은 돛단배 모양의 목걸이. 잉그리드가 1997년 9월 두 번째 이별 때 그에게 준 선물. 결혼 후 정우는 이 목걸이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과거를 묻어두고 싶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서랍 깊은 곳에 사진과 함께 감춰두었다. 27세 원양어선 항해사였던 정우는 그녀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다. 귀국 후 1년 만에 28세의 부산항만공사 항해사 업무로 자리를 잡았고 수진과 결혼했다. 아들이 태어났고 정우는 더 이상 먼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 매일 부두를 오가며 배들을 관리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평범한 가장이 되었다. 원양의 바다는 추억이 되었고 잉그리드는 서랍 속 사진이 되었다. 아빠 나 학교 기숙사 들어가.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서 지낼게. 준혁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짐을 싸는 동안 정우는 컴퓨터를 켰다. 노르웨이행 항공권을 검색했다. 이건 도망이 아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정리다. 21년 전에 묻어둔 감정을 꺼내 햇볕에 말리는 일. 그래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지난 20년 정우는 매일 부두에 나갔다. 출항하는 배들을 보며 정박하는 배들을 보며 그는 가끔 생각했다. 저 배들 중 하나는 노르웨이로 가는 걸까? 저 항해사들 중 누군가는 베르겐에 들를까? 하지만 정우 자신은 다시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 그는 육지의 사람이 되었다. 정우는 목걸이를 손에 들었다. 21년 만에 꺼내는 이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잉그리드,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997년) 27세의 정우는 6개월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노르웨이 항구에 정박했다. 선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했다. 정우는 혼자 항구를 걷다가 오딘의 잔이라는 작은 선술집 앞에 섰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와 위스키 냄새가 그를 감쌌다. 벽에는 오래된 항해 지도와 어망이 걸려 있었고 바 테이블에는 뱃사람들의 낙서가 빼곡했다. 원 위스키 플리즈. 정우가 영어로 주문하자 바텐더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밀었다. 정우는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에 안개 낀 바다를 바라봤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금발의 깊은 파란 눈, 두꺼운 니트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바에 앉았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정우는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아름답네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로 정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잉그리드,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우. 정우도 따라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손짓 발짓을 하며 서로의 세계를 탐험했다. 잉그리드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바다를 보며 살았다고 했다. 정우는 한국에서 왔고 바다 위에서 일한다고 했다. 잉그리드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뷰티풀, 버, 로울리.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스, 롤리. 자정이 넘어서야 선술집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항구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잉그리드의 손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나의 집으로 가요. 잉그리드가 항구 근처의 작은 집을 가리켰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잉그리드의 집은 2층짜리 작은 목조 주택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벽난로, 그리고 오래된 소파. 그녀는 정우에게 차를 끓여주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말없이 불꽃을 바라봤다. 그리고 잉그리드가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파란 눈이 정우를 바라봤다. 묻는 눈빛이었다. 정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언어 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뜨겁고 절실한 사랑.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잉그리드의 금발이 베개 위로 흩어졌고 정우의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정우는 잉그리드의 팔베개를 하고 눈을 떴다.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정우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있을까? 잉그리드가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군 모르겐, 좋은 아침. 굿모닝.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만들었다. 빵과 치즈, 그리고 커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정우는 생각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날은 함께 해변을 걸었다. 차가운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잉그리드는 조개 껍데기를 주워 정우에게 보여주었다. 정우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에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코코아를 마셨다. 잉그리드는 서툰 영어로, 정우는 몸짓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부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다. 정우는 부산에서 자랐고 바다가 좋아서 배를 탄다고 했다. 다시 여기에 오나요? 잉그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6개월마다 여기에 도착해요. 잉그리드의 눈이 반짝였다. 6개월 뒤에요? 네, 6개월 뒤에 돌아올게요. 약속할게요. 잉그리드는 정우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진짜 약속처럼 느껴졌다. 다시 잉그리드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고 와인을 마셨다. 벽난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당신, 내일이면 떠나네요. 잉그리드가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깊이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재회의 기대가 있었다. 6개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정우는 잉그리드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향기. 새벽 두 사람은 지친 몸으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들었다. 9월에 당신을 여기서 기다릴게요. 잉그리드가 부두에서 말했다. 정우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I promise. 이번엔 진심이었다. 배가 떠나고 잉그리드는 손을 흔들었다. 정우도 갑판에서 계속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6개월 후 정우의 배는 다시 베르겐에 입항했다. 정우는 배가 부두에 닿기도 전에 오딘의 잔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잉그리드가 서 있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것처럼. 정우, 잉그리드. 두 사람은 선술집 한가운데서 껴안았다.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바텐더가 웃으며 위스키 2잔을 내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잉그리드의 집으로 갔다. 6개월 동안의 그리움이 폭발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뜨거웠고 더욱 절실했다. 당신이 너무 그리웠어요. 잉그리드가 정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미투. 나도 매일 당신을 보고 싶었어. 이틀을 함께 보내며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다음 6개월 뒤에 또 올게. 정우가 말했다. 알아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잉그리드가 미소 지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한국에서 가져온 나전 칠기 브로치였다. 포유. 이걸 보며 나를 기억해줘요. 잉그리드는 그것을 가슴에 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정우에게 걸어주었다. 은으로 만든 작은 돛단배 모양이었다. 당신을 위해.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줘요. 배가 떠날 때 정우는 확신했다. 6개월 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러나 정우의 배는 필리핀 해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렸다. 선원들 간의 싸움. 정우는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도 연루되었다. 선장의 결정으로 정우는 다음 항구에서 하선 조치되었다. 정우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27세 원양어선 항해사 경력은 끝이 났다. 다른 선사에도 취업이 쉽지 않았다. 3월이 되었다. 정우가 잉그리드에게 돌아가기로 약속한 달. 하지만 정우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구직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잉그리드, 미안해. 나는 갈 수가 없어. 정우는 편지를 쓰려 했다. 하지만 주소를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은 베르겐 근처의 작은 항구, 오디네잔, 그리고 잉그리드라는 이름뿐이었다. 전화번호도 없었다. 이메일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만나기만 했다. 정우는 펜을 놓았다. 차라리 그녀가 나를 잊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두려웠다.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기가. 그해 6월, 정우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항해사 관련 사무직을 얻었다. 그리고 선원 시절 친구의 소개로 수진을 만났다. 이제 육지 사람이 되어야지.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잉그리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목걸이와 함께, 사진과 함께, 그리움과 함께. 2018년 9월 현재 노르웨이 베르겐. 48세가 된 정우가 베르겐 공항에 내렸다. 차가운 9월의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48세의 몸은 27세 때처럼 가볍지 않았다. 그는 렌터카를 빌려 기억 속의 그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많이 변해 있었다. 낡은 창고들은 카페로, 부둣가의 허름한 건물들은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어 있었다.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셀카를 찍고 갈매기들이 그들 사이를 날아다녔다. 정우는 차를 세우고 천천히 걸었다. 기억을 더듬어 21년 전 그 골목을 찾아갔다. 잉그리드의 집. 항구가 보이는 2층 목조주택. 그는 그 집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였어. 분명 여기였는데.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집은 달랐다. 아니, 같은 집이었지만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 있었다. 새로운 페인트, 넓어진 창문, 현대적인 현관문.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노르웨이 남성이 나왔다. 잉그리드를 찾고 있다고. 그녀를 아느냐 물었지만 이전에 살던 사람은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고 들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럼 잉그리드는 어디로 간 거지? 정우는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21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저 벤치에서 잉그리드와 앉았었다. 저 부두에서 이별했다. 그는 호텔로 돌아가려다 멈춰섰다. 아니야. 아직 한 곳이 더 남았어. 오디네잔. 그 선술집. 잉그리드가 일하던 곳.
혹시 그곳에 가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기억을 더듬어 21년 전 그 골목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딘스 레스토랑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리모델링된 외관의 넓어진 창문. 하지만 그 나무 문틀과 문손잡이만큼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정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 21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그는 문을 밀었다. 구에테르미다. 좋은 오후예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한 젊은 여성에게 고정되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메뉴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그녀가 정우를 보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Table for one. 유창한 영어였다. 정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검은 머리, 깊은 갈색 눈매. 하지만 높은 코와 햇살 같은 미소는 북유럽인 특유의 것이었다. 얼굴 전체로 보면 그녀는 명백히 이 지역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눈, 정우는 그 눈빛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시감을 느꼈다. Soul? 그녀가 다시 물었다. 아, 예스. 원, 플리즈. 정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This way. 그녀는 정우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정우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날씬한 키, 가벼운 걸음걸이. 전혀 동양인 같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모든 젊은 여성에게서 잉그리드를 찾고 있는 건지도 몰라. 정우는 메뉴판을 펼쳤다. 노르웨이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카운터 쪽으로 향했다. 그 젊은 여성은 다른 테이블의 주문을 받고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다. 전문적이고 능숙한 움직임.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곳에서 오래 일했음을 보여주었다.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접시를 나르는 손동작, 고개를 가웃거리며 주문을 메모하는 모습,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 주문하시겠어요? 그녀가 다가왔다. 정우는 화들짝 놀라며 메뉴판을 내려다봤다. What do you recommend? 피스케 수페가 오늘 특별히 맛있어요. 생선 스튜예요. 아니면 전통적인 피쉬앤칩스도 좋고요. 피시앤칩스 플리즈. 음료는요? 저스트 워터. 알겠습니다. 그녀는 메모하고는 미소 지으며 돌아갔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두가 보였다. 21년 전 그가 잉그리드와 이별했던 그 부두. 배들이 여전히 정박해 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음식이 나왔다. Enjoy your meal. 그녀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땡큐. 정우는 포크를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음식을 입에 넣으며 식당 안을 둘러봤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어부들, 항구의 옛 모습들. 정우는 천천히 식사를 했다. 아니, 식사를 하는 척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한편 카운터에서 그 젊은 여성은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동양인 손님, 이상하지 않아? 뭐가? 계속 나를 쳐다봐. 주문할 때도 뭔가 말하려다 마는 것 같고. 관광객이잖아. 신기한 거겠지. 이 동네에 동양인 드물잖아. 그런가?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그녀도 느꼈다. 그 남자의 눈빛 어딘가에 익숙함이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우는 식사를 마쳤다. 그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How was everything? 그녀가 물었다. 베리굿 땡큐. 정우는 카드를 건넸다. Have a nice day.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봤다. 그 젊은 여성은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잉그리드, 당신은 어디 있나요? 아직 이 마을에 있기는 한 건가요?
정우는 항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21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저 벤치에서 잉그리드와 앉았었다. 저 부두에서 이별했다. 그는 호텔로 돌아갔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그 식당에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나는 왜 여기 온 거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답을 찾기 위해서 21년 전에 묻어둔 그 감정의 답을. 아냐는 저녁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스튜 냄새가 풀려나왔다. 부엌에서 어머니 잉그리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나 왔어. 그래, 손 씻고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아냐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욕실로 갔다. 거울을 보며 머리끈을 풀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 한국인 남자 때문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아냐는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아냐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아냐, 무슨 생각해? 아냐가 정신을 차렸다. 아니, 엄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 오늘 식당에 한국 사람 같은 동양인 남자 손님이 왔어. 잉그리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동네에서는 처음 봤어. 아냐가 계속했다. 되게 조용하고 인상이 깊었어. 근데 이상한 게 뭐가?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나를 계속 쳐다봤어. 뭔가 말하려다 마는 것 같았고. 아냐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40대 후반쯤 혼자 와서 밥 먹고 그냥 갔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 잉그리드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잔을 쥔 손이 떨렸다. 엄마, 괜찮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확실해? 잉그리드가 물었다. 응, 동양인이었어. 영어는 할 줄 알던데 근데 왜? 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잉그리드는 눈을 감았다 떴다. 아냐, 잉그리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식탁 치우고 거실로 가자.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너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 아냐의 눈이 커졌다. 평생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아냐가 어릴 때 물으면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지라고만 했다. 아냐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잉그리드는 한참을 말없이 벽난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1997년 3월이었어. 잉그리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가 26살 때 한국 선원들을 태운 배가 이 항구에 들어왔어. 엄마는 그때 오딘의 잔에서 일하고 있었지. 잉그리드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비가 내리던 저녁, 문을 열고 들어온 젊은 동양인 남자. 젖은 피코트와 수줍은 미소. 그의 이름은 정우. 언어는 통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떤 건 말이 필요 없더라. 우리는 이틀을 함께 보냈어. 항구를 걸었고 새벽까지 이야기했고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잠겼다. 사랑에 빠졌어. 아냐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배를 타야 했어. 하지만 6개월마다 이 항구에 온다고 했지. 그리고 약속했어. 9월에 다시 오겠다고. 잉그리드는 목걸이를 만졌다. 은으로 만든 작은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그는 왔어. 9월에 약속대로. 엄마는 너무 기뻤어. 우리는 다시 이틀을 함께 보냈고 그는 다음 3월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그는 오지 않았어. 잉그리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이듬해 3월에 나는 매일 부두에 나갔어. 하지만 그의 배는 오지 않았어. 잉그리드는 아냐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때 너를 임신하고 있었어. 엄마, 엄마는 그를 찾으려고 했어. 한국 선박회사에 편지를 보내고 항구 사무소에 물어보고. 하지만 엄마가 아는 건
그의 이름뿐이었어. 정우. 성도 몰랐고 어느 도시 사람인지도 몰랐어. 한국은 너무 멀었고 엄마는 포기했어. 잉그리드는 아냐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태어난 날 엄마는 생각했어. 이 아이는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 엄마는 결혼 안 했잖아. 기다렸어. 잉그리드가 솔직하게 말했다. 바보 같지만 엄마는 언젠가 그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매년 3월과 9월이 되면 엄마는 부두에 나가서 들어오는 배들을 봤어. 혹시나 하고 21년 동안 21년 동안. 잉그리드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국 남자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다고? 모르겠어.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 혹시 그 사람이 정우라면. 아냐는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 잉그리드가 미소 지었다. 따뜻하고 수줍음 많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사람. 너처럼. 만약 내일 그 사람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해? 잉그리드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항구의 불빛이 반짝였다. 물어봐. 이름이 정우냐고. 1997년에 이곳에 왔었냐고. 그리고 잉그리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를 기억하는지.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21년이 지났잖아. 하지만 알고 싶어. 그가 왜 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 아냐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아냐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우,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 이름. 그리고 같은 밤 호텔 방에서 정우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창밖의 항구를 바라보며 서랍에서 꺼내온 은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다. 21년 만에 다시 손에 쥔 그 목걸이를. 정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부터 호텔 방을 서성이다가 결국 아침 일찍 식당으로 향했다.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혹시 잉그리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 하나로 문을 밀고 들어서자 어제 그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밝고 적극적인 태도였다. 손님, 어제 오셨었죠? 아냐가 다가오며 말했다. 약간 상기된 표정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정우는 그녀가 안내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한국분 맞으시죠? 아냐가 물었다. 정우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아냐는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에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아빠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요. 엄마가 어젯밤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아, 그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아냐는 정우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맑고 깊은 눈으로. 잉그리드예요. 잉그리드. 정우의 세계가 멈췄다. 말문이 막혔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냐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자신을 꼭 닮은 눈매.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 모습. 혹시 이름이 정우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래. 정우야. 정우의 목소리도 떨렸다. 너는? 아냐예요. 아냐. 그녀도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냐는 옆 의자를 당겨 정우 맞은편에 앉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가 당신을 21년 동안 기다렸어요. 매년 3월과 9월마다 부두에 나가서 배를 기다렸대요.
미안해.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말 미안해. 그때 왜 안 오셨어요? 3월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는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올 수가 없었어. 배에서 사고가 있었어. 선원들 싸움에 휘말렸고 나는 하선당했어. 다른 배를 탈 수가 없었어. 아냐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너희 엄마한테 가기로 약속한 그날, 나는 한국의 작은 원룸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 연락하고 싶었지만 주소도 몰랐고 전화번호도 몰랐어. 내가 아는 건 잉그리드라는 이름뿐이었어. 정우는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손에 들었다. 은으로 만든 작은 돛단배 모양. 이것을 21년 동안 서랍 깊은 곳에 간직했어. 결혼하고 아내와 살면서 참아버릴 수도 꺼낼 수도 없었어. 그저 감춰두기만 했지.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오면서 21년 만에 다시 목에 걸었어. 아냐는 그 목걸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엄마가 준 거.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른 손님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냐는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나서 엄마를 보고 싶으세요? 아냐가 물었다. 그럴 수 있을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냐는 냅킨에 주소를 적었다. 정우는 그 주소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고맙다. 아냐. 정우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딸. 아냐는 미소 지었다. 눈물 섞인 미소였다. 6시에 오세요. 엄마가 저녁 준비하실 거예요. 정우는 30분 일찍 도착했다. 하지만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48세의 나이에도 그는 27세 청년처럼 긴장했다.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잉그리드가 서 있었다. 금발에 은발이 섞여 있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그 파란 눈은 여전했다. 21년이 지났지만 정우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알아봤다. 잉그리드. 정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마주 섰다. 21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다. 부르포르노? 왜 이제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난 직업, 배도 모든 것을 잃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잉그리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해 3월에, 매해 9월에 당신을 항구에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잉그리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정우도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강하게, 절박하게. 21년의 공백, 21년의 미안함, 21년의 그리움이 모두 그 포옹 안에 담겼다. 정우의 어깨가 떨렸다. 잉그리드도 그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I'm sorry. I'm so sorry. 정우가 반복했다. 잉그리드가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눈물이 서로의 옷을 적셨다. 2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이 순간 쏟아져 나왔다. 아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물러나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다. 정우는 잉그리드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잉그리드도 정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27세 청년의 눈이었다. 커민, 잉그리드가 마침내 말했다. 플리즈. 정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냐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3사람분의 접시, 거실 벽난로 위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린 아냐, 조금 더 자란 아냐, 대학생이 된 아냐.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 속에 27세 정우의 사진. 정우는 그 사진을 보고 멈춰섰다. 이 사진을 21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잉그리드가 말했다. 매일 봤어요.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잉그리드를 껴안았다. 강하게, 절박하게. 21년의 공백, 21년의 미안함, 21년의 그리움이 모두 그 포옹 안에 담겼다. 잉그리드도 그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냐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미안해. 정우가 흐느끼며 말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잉그리드가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잉그리드가 만든 생선 스튜와 빵, 와인. 이 와인은 정우가 라벨을 보며 말했다. 1997년 거예요. 잉그리드가 말했다. 그해 9월에 마시려고 샀었는데 혼자 마실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보관했어요. 정우는 잔을 들어 두 사람에게 건배했다. 21년 늦었지만 우리에게. 잉그리드와 아냐가 따라 말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는 지난 21년의 이야기를 했다. 결혼, 아내의 죽음, 아들 준혁. 잉그리드는 아냐를 키운 이야기를 했다. 혼자 일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낸 이야기. 준혁이를 만나고 싶어요. 아냐가 말했다. 제 남동생을. 그래. 정우가 미소 지었다. 꼭 만나게 해줄게. 그 녀석도 누나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올해 대학 들어간 20살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잉그리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21년이 늦었지만 잉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저녁이 깊어갔다. 아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2층 제 방에서 쉴게요. 아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21년이나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까. 아냐는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벽난로의 불빛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정우와 잉그리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21년의 공백을 채우는 말없는 대화였다. 정우, 잉그리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돌아왔네요. 응, 돌아왔어.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21년이나 늦었지만 잉그리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저는 매일 기다렸어요. 바보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잉그리드가 그의 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여기 있잖아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에 가져다 댔다. 부드럽게 키스했다. 잉그리드의 숨이 가빠졌다. 잉그리드. 정우가 속삭였다. 정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21년의 그리움, 21년의 갈망, 21년의 사랑이 그 눈빛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정우가 천천히 잉그리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입술을 맞췄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21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곧 그 키스는 깊어졌다. 절실해졌다. 잉그리드가 정우의 목을 감싸 안았다. 정우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숨 쉬는 것조차 아까운 것처럼. 정우. 잉그리드가 키스 사이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잉그리드, 보고 싶었어. 매일. 정우의 손이 잉그리드의 등을 쓰다듬었다. 잉그리드는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서로를 안은 채 끝없이 키스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이 2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27세와 26세였던 그들로 정우가 잉그리드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껴안았다. 더 강하게, 더 절실하게. 방으로 갈까요? 잉그리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깊이 키스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다. 잉그리드의 침실. 그녀가 21년 동안 혼자 잠들었던 그 방.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날 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잉그리드의 침실은 고요했다. 정우와 잉그리드는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다. 잉그리드의 금발이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다. 정우의 팔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21년 만의 재회, 21년 만의 사랑.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다. 절실했다. 마치 21년이라는 시간을 단 하룻밤에 채우려는 것처럼. 정우, 잉그리드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이게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야. 정우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진짜야. 우리. 잉그리드는 정우의 가슴에 귀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소리. 당신의 심장 소리. 21년 동안 듣고 싶었어요. 정우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놓지 않았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21년의 공백을 메우듯, 21년의 그리움을 풀어내듯.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사랑을 나누었다. 잉그리드의 손이 정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27세 청년의 눈이었다. 사랑해요. 정우. 나도 사랑해, 잉그리드. 21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길고, 깊고, 뜨거운 키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북해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우와 잉그리드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 속에서.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사실은 내게 누나가 있단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누나를. 준혁이 물었다. 곧. 정우가 대답했다. 곧 다 같이. 가족으로.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냐와 잉그리드가 부둣가를 걸어가고 있었다. 모녀는 서로 말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정우는 목걸이를 손에 들었다. 21년 동안 서랍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그 목걸이. 이제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끝내 지켜진 약속의 증표였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잉그리드가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아냐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항구에서 갈매기들이 울었다. 아침 햇살이 북해를 비췄다. 그 빛 아래 세 사람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정우는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떠날 때가 아니라 돌아올 때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갔을 때라는 것을. 48세의 정우는 27세 때 서랍에 넣어둔 사랑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21년 전처럼 빛나고 있었다. 북해의 별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 시작되었다. 삶의 무게를 견뎌온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오늘은 여기서 서랍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연에 대한 공감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가슴속에 숨겨둔 사랑 이야기가 있으시면 제보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